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혼란의 시대였다. 혼란이란 주체와 타자 사이의 삶의 규칙, 즉 도가 통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자는 자신의 시대를 도가 없는 시대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그가 빈번히 언급했던 천하무도라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하늘 아래 길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 당시 공자는 아쉽게도 과거에 잃어버렸다고 생각된 도를 회복하려는 다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공자는 주례, 즉 춘추 시대 이전에 통용되던 주나라의 예를 다시 업데이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공자 이런 정신은 시경에 나오는 유신 개념을 통해서도 잘 설명된다. 주례를 단지 새롭게 하는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공자는 주체와 타자 사이의 갈등을 피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공자가 꿈꾸었던 도는 주체와 타자를 매개하는 원리, 다시 말해 주체와 타자에 대한 적절한 관계 맺음의 원리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자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도란 주체와 타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 간의 절대적인 매개라고 긍정했던 철학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노자라는 사상가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도란 만물이 생성될 수 있는 근원이자 동시에 삶을 영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종 근거라고 주장했다. 도라고 인정되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명이라고 인정된 명은 영원한 명이 아니다. 무명은 만물들의 시작이고 유명은 만물들의 어머니다. 노자 1장에서. 동양 철학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도가 도비 상도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보통 말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라고 번역된다. 노자 1장은 이렇게 낭만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도로 상징되는 실제는 언어를 초월한다는 취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자의 사상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자는 결코 낭만주의적으로 구별과 분별을 낳는 언어를 부정했던 적이 없다. 도가 도비 상도 다음에 오는 명과 명비 상명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노자는 상명, 즉 영원한 언어를 긍정하기까지 한다. 한마디로 그에게 언어는 도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낭만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노자 이해를 넘어서야만 한다. 그렇다면 노자 본인의 속앓이는 무엇이었을까? 노자의 형이삭 체계는 구체적인 사물들의 선행에서 두 가지 존재 원리가 먼저 존재한다는 간단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존재 원리는 각각의 개체들의 상이한 경향성을 추상화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모든 개체는 다른 개체들과 구분이 되지만 동시에 다른 개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컵은 물이나 알코올 등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컵은 물이나 알코올을 담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어떤 컵이다. 이 컵만 보아서는 이것이 어떤 것과 관계 맺을지를 미리 결정할 수는 없다. 노자에 따르면 이처럼 컵이 컵으로 구별되는 원리를 유명이라고 부른다. 감각적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따라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간단히 식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자는 앞으로 타자와 관계를 맺게 될 원리를 무명이라고 부른다. 지금 감각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며 식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금 어렵다면 다음 노자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이다.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 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릇에 작용이 있는 것이다. 방을 만들 때 방문과 창문을 뚫는데 방문과 창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방의 작용이 있는 것이다. 노자 11장에서.
그릇 또는 방은 분명히 다른 것과 구별이 된다. 그릇은 그릇이고 방은 방으로 식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자는 그릇과 방이 모두 유명이라는 식별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사유했던 것이다. 반면 그릇과 방은 그 자체로서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나 방은 이미 그릇이나 방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그릇이나 방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폐기해버릴 것이다. 그릇과 방은 다른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릇과 방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그릇과 방에 과연 무엇이 들어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노자가 무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측면이다. 그러니까 무명은 다른 것과 관계할 수 있는 잠재성, 바로 잠재성을 상징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다. 노자는 모든 개체를 그릇이나 방, 혹은 컵과 같은 것으로 사유하려고 한다. 모든 개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과 눈에 보이는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전자의 측면을 관계의 원리인 무명이나 도로, 그리고 후자의 측면을 식별의 원리인 유명이나 명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노자의 생각이 옳다면 개체들은 도와 명이라는 두 가지 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노자가 관계의 원리로서 도를 개체의 원리로서 명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사실 컵으로 식별되는 어떤 개체가 다른 것을 담으려는 목적, 즉 우선 다른 것과 관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어쩌면 상식에 가까운 생각일지도 모른다. 노자에 대한 가장 강렬한 해석자 왕필도 주목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노자의 형이상학에는 두 가지 존재론적 계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두 가지 계기 중 관계의 원리가 식별의 원리보다 우선적이란 사실, 노자가 도와 명 혹은 무명과 유명으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존재론적 계기를 왕필은 깔끔하게 무와 유라는 범주로 정리한다. 노자는 개체들을 이해하는 자신의 논리를 우주론으로까지 확장시켰다. 노자 42장에서 그는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라고 주장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서 하나가 무분별한, 즉 구별되지 않는 관계의 원리를 상징한다면 둘과 셋은 분별과 식별의 원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무명과 유명의 두 계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성되었다고 이해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노자는 만물의 근원적인 관계 원리로서의 도를 모든 개체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절대적인 원리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로부터 다양한 개체들이 상호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이 개체들은 자신을 낳은 관계 원리, 즉 도를 먼저 회복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